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라더러 K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자주포 영상인데요, 너무나 유명해진 대한민국 자주포, 박스도 너무 멋집니다. 아카데미에서 2024년에 일부 부품을 추가하여 나온 제품이고요, 원래 금형은 2009년으로 매우 오래된 틀이 되겠습니다. 옆면에는 완성사진 예시가 나와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용물을 잠시 살펴보면 설명서는 흑백과 칼라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는 도료 정보가 잘 나와 있고요, 설명서는 고전스러운 방식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알아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립 과정 자체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뒷부분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한 과정을 도해놨을 뿐이고, 부품 수도 그리 많지 않아 단순한 작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스트레스 없이 조립할 수 있는 킷으로 추천합니다. 또 한 장의 설명서는 칼라로 되어 있는데 도색과 마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했습니다. 위장무늬 패턴을 도색할 때 사방과 위아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안에는 조합이 가능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마크가 한 장 들어있고요, 작업하기 좋은 고무 트랙이 들어있습니다. 고무는 도색이 벗겨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죠. 견인 케이블용 실과 폴리 부품은 빠지지 않고 들어있고, 차량 상부면에는 별도의 포트 해칭이 없이 모든 부품에 환기구들이 표현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별다른 복잡한 형태는 없네요. 포탑 표면도 몇 개의 돌기가 닿이고 커다란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포신이 포함되어 있는 A러너 한 장과 하부 자체 구동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C러너 2장, 나머지 부품들이 들어있는 D러너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2009년 키트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부품으로 K9 오리지널 버전을 만들 수 있고요, 이 F러너가 A1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러너의 많은 부품들이 이 부품으로 대체되면서 남는 부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과정은 그리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부 자체부터 조립해 나가면 되고요, 조립 과정이 여러분께 재미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궁금증을 풀어나가야 하기에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이 많은 휠은 이렇게 손을 덮었다 치우면 됩니다. 과정은 쉽지만 잘라내는 흔적은 없애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바퀴를 달아주는 건 빨리 완성된 결과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도색을 하려면 결국 다시 떼어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품의 맞춤은 유격 없이 잘 맞죠. 하지만 그렇게 친절하게 모든 부품들이 계획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품은 차라리 새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잘라내라고 하는데 잘라내기 위한 공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이 돌출면을 갈아내야 했습니다. 이런 공구가 없는 분들에게는 넘지 못할 산을 넘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요, 요즘 나오는 키트들은 이런 막무가내 설명은 찾기 힘듭니다. 이 키트에는 2024년 추가 부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당연한 요즘 추세죠. 나머지 조립 과정에서는 그렇게 의아스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벌써 멋진 K9의 완성된 모습이 그려지면서 마음은 바빠집니다. K9의 성능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포병 체계와 성능 개량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결국 2018년 개량을 마친 K9A1이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개량의 과정을 밟아 조만간에 K9A2, A3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모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세한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인 상식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완성이 되었지만 일부 부품은 도색 이후에 부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라이머는 블랙으로 칠해 주었고요, 따로 명암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위장 무늬에 집중하는 것이 이번에 제 목표였습니다. 휠과 트랙도 역시 준비를 해놨고요, 차량 기본색이 그린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린으로 전체를 도색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머가 경계면에 조금은 살아있는 상태로 뿌려주면 좋은데, 저는 이번 위장무늬 작업에 정신이 팔려 골고루 칠해주고 말았네요. 친절하게 위장무늬 패턴이 컬러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번에는 좀 더 선명한 경계면을 가지는, 그리고 실차량과 위장무늬 배치가 동일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을 아주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킹 퍼티라는 것을 오랜만에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위장무늬를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고 모형 표면에 밀착해서 도료가 스며들거나 번질 위험이 없다는 그런 모형 재료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부 자체에 붙이고 몇 시간을 외출을 했는데요, 이 재료의 특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평평하게 펴진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순간 이 제품을 계속 써야 할지 고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 흘러내려서 차체 측면은 모양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상부면이 원하는 형태이고 측면도 도색해 가면서 모양을 만져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재료를 계속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이렇게 마스킹을 하면 정말 손쉽게 도색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여 위장 무늬에 맞춰 붙여나갈 때는 칠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유념을 하고 경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측면도 다시 손을 봐주고 도색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위장 무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퍼티가 들러붙어 있는데요. 사실 떼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약하게 붙은 부품들은 이 퍼티에 같이 붙어서 떨어지니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개의 부품들이 벌써 퍼티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퍼티 길이는 잘 붙여서 떼어내면 완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결국 위장 무늬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상부의 곳곳에 무늬가 각이지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계면들은 선명하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닌데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작업을 일단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보면 마스킹 퍼티의 특성을 파악 못하고 시간을 지체한 것이라 상부 포탑에는 바로 작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퍼티가 온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그렇다고 금방 모양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니기에 시간을 지나치게 허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여 위장 무늬를 연출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나머지 위장 무늬는 지금 작업한 형태보다 조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설명서에 표시된 색은 너무 진할 것 같아서 흰색을 섞어서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날은 유독 에어브러쉬가 잘 작동하지도 않기도 했고 이렇게 부분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데는 이 퍼티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되기도 해서 결국은 나머지 부분은 에어브러쉬로 그냥 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선명한 경계면을 가지는 위장 무늬를 원했지만 일부분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고 이렇게 그냥 프리드로우로 그리면 다른 경계면과 형태가 다르기에 모든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경계면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밝은색 도료를 사용하게 되면 에어가 뿌려지면서 그 흔적이 더 대비가 되어 경계면이 뭉개지게 되는데 모든 부분에 재도색을 해서 어느 정도 경계면을 선명하게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처음에 기본이 되는 위장 무늬를 설명서의 형태와 같이 비율에 맞춰가면서 프리드로우로 그려나가는 것은 매우 힘든데 마스킹 퍼티가 어느 정도 위장 무늬의 기본적인 형태와 구역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추가 작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붓도색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작업을 해주었고요. 위장 무늬 때문에 피해 있던 부품까지 장착과 도색을 대략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기관총에 장착되는 탄약 상자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차량과는 다른 색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밋밋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액세서리죠. 그리고 이 키트에는 3명의 포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예전 키트에는 단골로 이렇게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역시 오래된 금형이라 예전의 제품 인심들이 어땠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절 디테일 치고는 나름 괜찮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도색이 되었기에 전체적으로 유광으로 표면을 보호해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나멜 웨더링을 하기 전에 이렇게 표면을 평평하게 하여 입자 사이로 에나멜 도료가 스며들어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데칼 작업할 때도 표면에 완전히 밀착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표면이 거칠고 높낮이가 생기면 데칼 작업 시 마크들이 들뜨고 투명한 부분에는 투명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다행히 데칼 상태는 문제가 없어서 이런 작업 없이도 잘 밀착이 될 것 같습니다. 마크의 여백도 거의 없어서 경계가 발생할 문제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판넬 라인 에나멜을 사용하여 형태를 잡아줄 겁니다. 이대로 완성해도 멋지지만 저는 표면에 작업을 더 해야 합니다. 저는 현용 장비의 생생하고 멋진 결과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채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웨더링을 좀 더 과하게 할 겁니다. 이 제품은 가장자리에 용접 몰드로 표현되어 있어서 더욱더 디테일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구형 금형으로 신경을 썼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일단 휠을 장착을 해서 작업하는 것이 편하죠. 휠은 손쉽게 장탈착할 수 있도록 접합을 하면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에나멜 도료를 필터링하게 되면 지울 때 위장 무늬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랫면이 라카 도료라 에나멜 신너에 반응을 하진 않지만 면봉으로 문지르다 보면 마찰에 의해 훼손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에나멜 목선을 자연스럽게 만들거나 지우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치핑입니다. 표면에 도장이 닳거나 찍혀서 사용감이 느껴지게 하는 작업인데요. 도료를 선택할 때는 지금 칠한 색상보다 밝게 조색을 합니다. 가장자리 혹은 테두리에는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밝게 만들고 유정 무늬의 색상에 맞춰 변색된 느낌이 나도록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여러가지 붓질을 해줬는데요. 마른 붓질을 포함하여 작업을 하기도 하고 미세한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규칙보다는 느낌에 맞춰서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좋죠. 이 작업에는 정말 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줬는데요. 지금 상태가 너무 밝아 보여도 에나멜로 약간의 필터링을 하면 이런 이질감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블랙의 점들을 찍어 더 깊은 흠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완성된 치핑들 위로 무광의 클리어를 사용하여 층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자, 어느 정도 조화가 된 모습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또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에나멜 도료를 사용하여 경계들을 다시 잡아주고 동시에 표면에 얼룩을 느낄 수 있게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옆면에는 쓸어내리거나 흘러내린 형태의 줄무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치핑과 줄무늬 작업을 포함하여 얼룩을 만드는 작업이 대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차량 하부에 머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일단 휠은 제거하고요. 머드는 건조가 되면 이렇게 색이 투명해집니다. 물론 머드에 아예 아크릴 물감을 탈 수가 있지만 저는 이 머드에 3가지 다른 빛깔의 에나멜 도료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좀 더 다양한 느낌이 나게 되죠. 제거했던 바퀴들을 이제는 더 이상 떼어낼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퀴에도 머드 작업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도색을 하게 되면 다시 옆면이 단순해지는데 에나멜 신너를 살짝 묻혀 흘러내린 형태의 무늬를 만들어줍니다. 신너를 너무 듬뿍 묻히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후에 다른 부분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통일이 되도록 손질을 해가며 다듬어주는 작업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트랙은 실제로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 트랙의 특성을 위해 타이어 블랙을 뿌려주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마스킹을 해서 연결 구조물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완성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차량은 진흙투성이를 굴러다녔습니다. 역시 에나멜을 사용하여 작업을 해줬습니다. 아주 오래된 에나멜 도료인데 이럴 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한 가지 색보다는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효과를 냅니다. 고무 트랙의 연결 부분은 끼우고 인두를 사용하여 결착을 해주고 튼튼히 결합을 시켰습니다. 트랙뿐만 아니라 차량 하부는 이런저런 흙들이 튀게 되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고 부족한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작업을 반복하면 할수록 더 현실적인 웨더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작업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면 저는 고수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경계면을 위주로 메탈 도료 처리를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모형은 좀 더 금속성의 느낌을 가지게 되죠. 모든 작업을 담다 보니 꽤 많은 분량의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작업 과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제가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작업을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 채널이 존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또다시 다른 모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